오늘의 이야기, 미묘한 의사 안녕하세요. 문학과 역사의 향기가 가득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은 사색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19세기 스페인 문학의 거장, 레오폴도 알라스, 클라린이라는 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작가의 독특한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의 단편들은 날카로운 사회 비판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로 가득 차 있으며 이상과 현실, 순수와 타락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 파블로는 한때 순수한 꿈을 꾸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쓴맛과 가혹한 현실 앞에서 그는 점차 변해갑니다. 마치 허리케인처럼 휘몰아치는 열정과 바다처럼 측정할 수 없는 사랑을 가졌던 한 남자가 어떻게 차갑고 계산적인 현실주의자로 변모해가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혹은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파블로의 이야기는 어쩌면 60, 70년대 꿈보다는 당장의 생존이 중요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고뇌와도 닮아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이상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겠지요. 이 매혹적인 문학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깊은 문학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8년 전의 그를 아십니까? 만약 당신이 8년 전의 그를 알았다면 지금의 그는 알아보지 못할 겁니다. 저기 가위로 짧게 깎은 머리가 보이시나요? 8년 전만 해도 그 머리는 흑단처럼 짙고 무성한 숲이었습니다. 바위 수정 같은 렌즈 너머로 보이는 저 무표정한 눈은 어떻습니까?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듯한 그 눈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섬뜩한 대담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8년 전 그 눈은 파블로의 심장에서 타오르던 불꽃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28살의 파블로는 증권 중개인입니다. 하지만 8년 전 20살의 그는 몽상가였습니다. 20살의 파블로는 이교도와도 같았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의 파도를 보고 숲의 나뭇잎과 평원의 밀이삭을 보며 까닭 모를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슬픔 속에서 오히려 행복을 느꼈습니다. 밀밭에 핀 양귀비꽃 한 송이와 미친 듯이 사랑에 빠졌고 그중 하나라도 잊으면 자신을 무정한 배신자라 여기곤 했습니다. 해가 질 때마다 눈물로 작별 인사를 고했고 시골길을 홀로 걷다가 옥수수 잎에 담배를 말아 피우려는 양치기를 만나 불이라도 빌려주게 되면 그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낯선 이와 헤어질 때면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특히 파블로는 기댈 곳 하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어느 날 그의 삼촌인 판탈레온 씨가 조카 앞에서 연거푸 3번 기침을 했습니다. 삼촌의 과장된 표현에 따르자면 파블로는 삼촌의 재산을 축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기침은 불길한 연설의 서막이었습니다. 파블로, 판탈레온 씨가 말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파블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는 안 돼. 삼촌은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20살이 넘었어. 진정한 남자가 될 생각을 해야지. 이 시대의 진정한 남자란 곧 부유한 남자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들을 남자라고 부르는 건 언어의 타락일 뿐이야. 내가 보니 너는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따위의 시덥잖은 생각에 빠져 있더구나.
아름다움의 본질에 대해 아주 진지한 글을 썼다는 것도 안다. 다 좋지. 아주 우주적이고 멋진 이야기다. 하지만 상식 밖의 일이야. 내가 만약 내게 돈주머니를 잠가버린다면 넌 뭘 할 테냐? 은하수를 삼킬 거냐? 아니면 숭고함의 개념이라도 씹어먹을 테냐? 넌 너무 거만해. 이제 현실 세계로 내려와서 내 또래들과 어울려야 한다. 한마디로 널 회계 장부 담당자로 만들겠다. 이쯤에서 파블로가 한 여인을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해야겠습니다. 그의 사랑은 허리케인처럼 거셌고 바다처럼 측정할 수 없었으며 이유도 논리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스티투타였습니다. 사실 그녀는 왜 그런 라틴어 과거분사 같은 이름을 가졌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파블로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녀의 성이 안다나라는 것이었죠. 파블로는 아주 아름다운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레스티투타는 서사시를 좋아했고 결국 한 육군 대위와 결혼해버렸습니다. 대위가 레스티투타의 아버지에게 딸의 손을 청한 바로 그날 판탈레온 삼촌은 파블로에게 자신의 직물가게 점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에 붙여 파블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였습니다. 태초에 사랑은 장미와 부드러운 풀밭 사이를 벌거벗은 채 거닐었습니다. 산들바람이 그의 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죠. 세상에는 배틀도 없었고 인간이라는 늑대를 입히기 위해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랑은 걷다가 가시덤불 길에 이르렀습니다. 길은 좁고 엉겅퀴와 가시로 가득했습니다. 첫걸음에 그는 고통의 눈물을 흘렸지만 곧다시 꽃길이 나타나리라 믿으며 상처를 묵묵히 견뎠습니다. 하지만 길을 계속 걸어도 장미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가시덤불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랑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멈춰서서 땅을 개간하고 아마를 심었습니다. 배틀과 직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발명했죠. 그는 흐르는 듯한 튜닉을 입고 다시 길을 걸으려 했지만 정착 생활은 그를 게으르고 나약하게 만들었고 가시 상처는 벌거벗었을 때보다 더 아팠습니다. 이제 더 튼튼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덫을 놓아 동물을 사냥하고 가죽을 벗기고 무두질하고 털을 깎아 신사처럼 차려입었습니다. 산업정신이 사랑을 지배했고 그는 돈을 벌기 위해 장부 기입법까지 배워야 했습니다. 마침내 사랑 주식회사가 모든 시장에서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을 때 사랑은 다시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시와 엉겅퀴, 덤불이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길은 다시 장미와 부드러운 풀로 뒤덮여 있었고 산들바람이 여행자를 어루만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샘가에 이르러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사랑은 깨달았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닮지 않은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은 진정한 사랑을 찾아 헤매지만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시는 파블로의 영혼에 깊은 균열을 일으켰고 그날부터 그는 삼촌이 말한 진정한 남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판탈레온 씨는 조카의 장부에서 계산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것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부 여백에는 더 이상 시적인 낙서나 독일어로 된 탄식이 없었습니다. 제2장 대위와 몽상가 레스티투타가 사랑한 사냥꾼 부대의 대위는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남자가 되기에는 계급이 조금 모자랐죠. 하지만 레스티투타는 처음에는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잘생긴 대위를 사랑했고 어쩌면 그녀는 태생적으로 군인의 아내가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파블로는 처음부터 경쟁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레스티투타가 대위를 처음 본 순간부터 깨끗이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레스티투타는 가련한 몽상가의 열정에 이따금씩 불을 지피곤 했습니다. 그녀는 파블로를 자신을 위한 남자로 원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번민하고 침묵하고 남몰래 우는 모습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종종 아주 조용히 파블로의 방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책상 서랍을 뒤져 그가 쓴 시와 글들을 꺼내 읽었습니다. 얼굴을 붉히기도 하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다가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고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결혼식이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 파블로는 우연히 자신의 방에서 서류를 뒤지고 있는 레스티투타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그 독일어 시를 막 완성한 참이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간신히 침을 삼키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레스티투타는 사촌이 자신을 봤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몇 달을 고민했을 파블로였지만 이번에는 그가 목격한 것에서 어떤 결론도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그 사실을 장부에 지불해야 할 것 항목 아래에 기록해 둘 뿐이었습니다. 제3장 기묘한 변화 사냥꾼 부대 대위의 아내로서의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남편은 잘생겼지만 그의 영혼에는 깊이가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이상은 다음 진급뿐이었습니다. 한편 회계장부 담당자가 된 파블로는 여가 시간에 발자크에 결혼의 생리학을 읽었습니다. 레스티투타가 그 책을 손에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사악한 눈빛으로 땅을 응시하는 파블로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상한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다가 문득 정신을 차린 듯 두려움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고 다시 독서에 빠져드는 그의 모습은 기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파블로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삼촌은 조카의 유능한 회계 실력에 기뻐했고 대위는 그저 모두가 기뻐하니 덩달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티투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거대한 호기심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요. 제4장 텅 빈 서랍 파블로는 곧 사업의 이익을 분배받는 위치에 올랐고 사업에 너무나 진지해져서 상업 문제로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삼촌은 조카가 마치 거부 4캐르라도 된 것처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홀로 있던 레스티투타는 다시 파블로의 방에 들어가고 싶은 유혹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저택의 한쪽 동 전체를 차지하는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들은 품위와 우아함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에 뒤졌던 그 책상을 한쪽 구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열쇠는 모두 제자리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일까요? 그토록 찾던 뒤죽박죽 섞여있던 종이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붉은 리본으로 단정하게 묶인 서류 뭉치들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관공서에서 본 서류들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디를 뒤져도 그토록 잊지 못했던 시들이 적힌 종이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레스티투타는 홀로 있을 때면 종종 파블로가 썼던 시구들을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내 사촌이 웃으면서 동시에 울 때 맹세했던 그 시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그녀는 남편인 대위는 천박한 사람이고 자신은 이해받지 못하는 여자이며 사촌 파블로야말로 자신을 완벽하게 이해해줄 남자였을 거라는 확신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제5장 8년 만에 고백 파블로 솔데비아는 이미 여러 금융위원회의 위원이 되었고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정자에서 단둘이 있게 된 레스티투타가 과거의 슬픔을 암시하며 물었습니다. 결혼 안 해, 파블로? 결혼. 파블로는 대답했습니다. 사촌, 한 번 한 말은 지켜야지. 8년 전에 한 말이라도 말이야. 난 한 여자만 사랑했어. 오직 한 사람만. 알아들어? 난 저 하늘에 빛나는 무한한 별들 속에서 내 영원히 살 거라고 믿어. 그리고 그 모든 별들 속에서도 나는 이 슬프고 어두운 땅에서 사랑했던 바로 그 여인을 계속 사랑할 거야. 그의 말에 레스티투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있잖아, 상인이 되고 나서부턴 시 안 써? 예전엔 정말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믿을 수 없지만 결국 사람은 좋은 시 없이는 살 수 없나 봐. 너의 시처럼 말이야. 8년 전에 마지막 시를 썼어. 그 시만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지. 낭송해 줄 수 있어? 독일어로 썼는데. 상관없어. 내용만 말해줘. 파블로는 시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이 샘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부분은 빼놓았습니다. 그는 사랑이 사랑을 찾는다는 말로 이야기를 끝맺었습니다. 레스티투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파블로, 그 시는 정말 씁쓸하구나. 마치 사랑은 사랑 그 자체만으로는 원해지지 않고 다른 매력들로 치장해야만 삶의 가시밭길에서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게 사실이잖아. 내가 순수하고 순진한 사랑을 바쳤을 때 그들은 날 원하지 않았어. 삼촌은 내가 진정한 남자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날 원하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난 이랬고 남자가 됐어.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날 원한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니까. 제6장 미묘한 악당. 그렇습니다. 파블로는 비겁했고 악당이었습니다. 그는 몽상가로 태어났으면서 자신의 소명과 성격이 가져올 비참한 결과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레스티투타 앞에서 시의 전부를 낭송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를 기만했습니다. 왜 사랑이 샘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꿈이 현실이 된 그 여인을 품에 안고서 오직 복수심과 만족된 자존심의 쾌감만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1000번 만번이라도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파블로는 진정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꿈과 사랑, 시를 버렸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계획이 필요할 때만 사랑과 꿈, 시를 연기할 뿐입니다. 그는 거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지만 동시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상으로부터의 탈영병이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꿈이 진정으로 느껴졌기에 그로부터 도망쳤습니다. 현명한 이들이 말하듯이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크게 고통받으니까요. 제7장 현명한 팔이. 어느 추운 겨울밤 저는 존경하는 학자 에우프라시오 마크로세팔루스 씨의 서재에 들어갈 허락을 받았습니다. 벽은 두껍고 고풍스러운 책들로 가득 차 있었고 방 안은 훈훈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흔들의자에 앉아 달콤한 졸음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제 등 뒤에서 아주 희미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리 소리 같기도 하고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속삭임 같기도 했습니다. 램프가 뒤에는 날개가 더럽고 축 늘어진 아주 초라해 보이는 파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파리가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누구시오? 파리가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손님.
제가 신경이 예민하고 근시라서 당신을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하는 파리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여러 언어를 구사합니다. 파리는 말을 이었습니다. 젊었을 땐 진리를 찾아 헤맸지만 이제는 제가 아는 진실들을 잊게 해줄 유쾌한 거짓말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파리는 자신이 이 서재에서 태어났으며 마크로세팔루스 씨의 과학실험 대상이 되었다가 동물이 기계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 이론을 반증하는 바람에 죽을 뻔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자는 사형이 정당한지에 대한 철학적 고뇌에 빠져 파리를 죽이지 못했고 그 사이에 파리에게 정이 들어버렸다고 합니다. 또한 학자는 개에게 말을 가르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오히려 파리가 그 모든 것을 배워 말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파리는 서재의 모든 책을 읽었고 지혜로워졌지만 동시에 불행해졌습니다. 시간으로 삶을 측정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삶의 유일한 척도는 쾌락, 억제되지 않는 열정,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어느 날 오후, 학자는 파리를 데리고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파리는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들을 만났지만 초라한 자신과 비교되는 그들의 활기찬 모습에 질투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때 무지갯빛 날개를 가진 눈부시게 아름다운 파리 한 마리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아름답고 당신을 선택했어요. 사랑은 내게 변덕이니까요. 파리는 그녀를 따라 날아오르려 했지만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1분 만에 그를 수색이 늙게 만들었고 그는 날기는커녕 학자의 입속 심연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8장 파리의 비극. 그날 이후 파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는 세상으로 나가는 대신 서재에 틀어박혀 상상 속에서만 모험을 즐겼습니다. 그는 아틀라스 지도 위를 여행하는 기사가 되어 자신이 사랑했던 그 황금빛 파리를 구출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날 학자는 곤충학에 관한 아주 크고 화려한 책을 가져왔습니다. 파리는 그 책 속에서 수많은 곤충들의 그림을 보다가 마침내 그토록 그리워하던 황금빛 파리의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내 이름은 저 아래 범내에 있어요. 상상 속에서 파리가 말했습니다. 파리는 눈을 내려 읽었습니다. 무스카 보미토리아. 구더기 파리. 그의 연인은 부패를 사랑하는 파리였습니다. 시체와 오물 속에서 삶의 환희를 느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실망이 망각이나 경멸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더기 파리를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는 다시 학문으로 돌아가 위안을 얻으려 했지만 이제 과학은 그에게 씁쓸하고 슬픈 진실만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마크로세팔루스 씨가 자신을 죽여주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제9장 마지막 비행. 그때 문이 열리고 마크로세팔루스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날 이겼어. 동물이 말을 할 수 없다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군. 하지만 말을 시작한 동물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 순간 현명한 파리가 윙윙거리며 날아올라 학자가 들고 있던 초상화 위에 앉았습니다. 비열한 놈. 날 비웃는 거냐? 당신 말대로 동물은 말을 못하죠. 파리가 대답했습니다. 학자는 분노에 차 파리를 잡으려 했고 파리는 잉크병에 다리를 담갔다가 다시 초상화 위로 날아와 붉은 잉크로 글씨를 썼습니다. 무스카 보미토리아. 학자는 짐승 같은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파리는 그의 머리 위로 날아올라 맹렬하게 물었고 학자의 손이 그의 연약한 몸 위로 떨어졌습니다. 현명한 파리는 학자가 종합철학에 도달하기 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매끄럽고 빛나는 대머리 위에는 핏방울 하나가 남아
그의 양심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파리 한 마리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제10장 페르티낙스 박사의 마지막 사제는 언짢은 표정으로 떠났고 죽어가는 페르티낙스 박사의 침대 곁에는 심술궂고 경건한 늙은 하녀 모니카만이 남았습니다. 유대인계 같으니 죽을 때가 되어서도 고해성사를 안 하다니. 철학자가 간신히 외쳤습니다. 식초나 드시오. 늙은 하녀는 꼼짝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모니카, 착한 모니카, 이것으로 끝이야. 하지만 두려워 마. 종은 남으니까. 내 재산, 포도밭도 남고, 그건 내 것이야. 그러니 물 좀 다오. 모니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시럽을 그의 입술에 대주었습니다. 고마워, 모니카. 잘 있게. 종은 남아. 그리고 자네 조카, 아니 우리 아들이 그걸 물려받을 걸세. 모니카는 미소를 지었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콧수염을 기른 늠름한 군악대장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마침내 페르티낙스 박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11장 천국에서의 논쟁 새벽이 밝아오자 페르티낙스 박사는 자신을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베드로 성인이 문고리를 닫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나는 궁극의 철학이라는 책의 저자 페르티낙스 박사여. 페르티낙스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명성을 시기한 적들이 꾸민 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희극이오. 내 이성은 이 모든 가식을 꿰뚫어 보고 있소. 죽음 이후에는 현상의 기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야 하오. 그는 성 베드로와 뒤이어 나타난 성 요한과도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헤겔까지 논쟁에 끼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를 설득하기 위해 천국을 직접 보여주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성엽, 디오게네스, 사도 토마스가 그를 안내했습니다. 페르티낙스는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구 외에는 어떤 별에도 생명체가 살지 않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 수백만 개의 별들은 다 무엇을 위해 있소? 가로등이요. 지구의 공공 조명이지.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시의 소재가 되기도 하오. 페르티낙스는 모든 것이 너무나 비합리적이었기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무릎을 꿇고 고해성사를 외쳤습니다. 그는 성삼위일체의 옥좌 앞으로 이끌려가 마지막 판결을 들었습니다. 철학자 페르티낙스는 본성이 선량하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한 아이를 부양해왔음이 인정된다. 그의 철학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으므로 피고를 무죄로 석방하고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수여한다. 판결을 듣고 페르티낙스는 다시 한번 기절했습니다. 그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모니카와 사제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청하신 고의 신부님이십니다. 페르티낙스는 벌떡 일어나 앉아 두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내가 말했지. 이건 전부 가식이고 날 상대로 한 비열한 연극이라고. 그리고 만약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맹세컨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분명 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어야 했소. 그리고 그는 진정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은 이상과 현실 사이의 영원한 투쟁을 그리고 있습니다. 순수한 열정을 가졌던 파블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냉소적인 실용주의자로 변모했고, 지식을 탐구했던 파리는 사랑의 쓴맛 앞에서 절망했으며, 이성을 숭배했던 철학자는 비합리적인 천국 앞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야기들은 19세기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꿈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때로는 이상을 포기하며 현실과 타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꿈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길을 걷고 계신가요? 클라린의 인물들처럼 이상을 버리고 현실을 택하셨나요? 아니면 고통스럽더라도 끝까지 이상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